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가어에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적시지 않더라도 때때로 윤택함이 있고, 무식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그 냄새가 맡아지느니라고 하였다. 명심보감 교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분이라면 충분히 자주 윤택함을 느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심보감을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예. 네. 한자가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저는 한자로 안 읽고 한글로 읽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기는 한데 저는 한자가 같이 있어서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네. 저희가 왜 살아가면서 심심찮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이러면서 인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익숙하게 접하고. 네. 근데 아마 작정하고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펼쳐보신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우리 문 선생님께서 저한테 봄에 왜 아름다우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 적이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네. 근데 그게 뭔가 심어서 뭔가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상추 씨앗도 심고 이렇게 심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어서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 심는 이야기 종두득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 종두득두. 네. 예, 풀어서 얘기하면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일시적 순간들을 맞으실지 다들 귀 좀 끄세우고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3달 했나요, 지금? 네, 석 달. 네, 석 달.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갑자기 질문하셔서 저는 매 시간 재밌고, 예, 방송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정말 아주 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라서 사실 저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예,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칫 그냥 이렇게
매 시간마다 그냥 짜투리기처럼 하나씩 얘기하는 게 이게 좋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시기와 맞붙여가지고 뽑아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강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명심보감하면 다음 주에도 명심보감을 하고 네. 동물농장을 한 5-6주 쭉 하고 그렇죠. 니체를 하면 그냥 비극의 탄생부터 마지막 그냥 짜라투스트라까지 그냥 1년을 하든지 뭐 이건 좀 지나치고 해서 대표작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텍스트 위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게 뭐 개그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 무슨 공부 EBS처럼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네. 또 의견도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은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떤 방송을 만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 좀 해줬으면 하고 특별히 바라는 게 있으셨다면은 지금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 김은교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요 개편이 네네. 돼서 네.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로 예. 30분이 당겨지는 거죠. 그 기억 잘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문자를 다시 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방학 기간에 8주만 하고 저는 이제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나운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계속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방학 동안만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거두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진행자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씨 뿌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프랑스 농민 화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씨 뿌리는 사람. 근데 밀레가 그린 것보다도 네. 사실은 빈센트 반 고흐가 밀레를 그냥 굉장히 좋아했죠.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에 보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밀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렘브란트고. 좋아하는 화가로. 근데 이제 여러 번 인용되는데 첫 번째 나왔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네.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이름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나오는 밀레는 정말 밀레를 좋아하면서도 넘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모작을 했죠.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밀레가 먼저 그러는데 고흐 그림이 더 유명해요. 고흐가 똑같이 그려가지고 자세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밀레가 고흐가 봤을 때는 밀레 네. 그림에는 노동이 없고 그리고 삶이 없는 그 박지화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식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아주 생동감과 그 정말 비료 냄새가 느껴지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아주 씨 뿌리는 그림, 이거를 왜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종두득두라는 말이, 그 다음에 종과 득과라는 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온다.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이따 제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얘기를 질문할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우리 문 선생님. 아니, 교수님? 미리 네. 저한테. 아니, 제가 보니까. 아니요. 우리 문 선생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셔도 될 뿐이야. 그래서. 네.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것이 원래 장자에서 실렸던 것인데요. 명심보감이라는 책, 이제 여러 책, 좋은 구절들을 모은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이. 예. 근데 이게 이제 명심보감의 명은 밝을 명에서 이제 마음을 밝혀주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명심. 네. 보는 보배로운. 그다음에 감은 이제 거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거울처럼 보면 내 마음을 밝게 해주는 보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책이 지금 인터넷 보면은 고려시대 충렬왕 때 문신인 노당 추적 선생이 지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중국의 원래 명나라에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었죠. 1393년에. 그래서 이제 그 추적 선생과 또 조선의 시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여러 번 판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썸머라이즈 했다고 그럴까? 우리식으로 좀 필요한 것을 너무 요약 정리. 했어요. 그 조선시대 판본 보면요.
좀 아쉽게도 그때는 이제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네. 불교적인 거 막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판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추적선생이 쓴 그 판본이 알려져 있고, 그걸 이제 많이 만화책으로도 만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배울 때 천자문을 익힌 다음에는 이 명심보감과 동문선습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 어떤 책인지 제가 이렇게 착함을 읽는다 그러면 제1편 개선 이런 식으로 한번 25편까지 한번 같이 네. 우리 문 선생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5편이 이런 식으로 돼 있겠구나 이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풀이해 주시면 뜻을 풀이해 드리면 네. 제1편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모두 25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네. 그래서 예. 제가 이 제목만 보면은 뭘 가르치려고 했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잠깐만요. 제가 또 그냥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금 할아버지 뻘이 될까? 저한테는 이제 아버님 뻘 되는 분들은 명심보감을 어릴 때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가 없죠. 네네. 이제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죠. 예. 자,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착함을 배운다. 제1편 개선. 하늘의 명령이 무엇일까? 제2편 천명. 하늘의 뜻에 순종하라. 제3편 순명. 효도와 행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4편 효행. 몸을 바르게 하자. 제5편 정기. 분수에 맞게 편안히 살아라. 제6편 안분. 마음을 잘 보존해라. 제7편 존심. 성품을 잘 지켜야지. 제8편 개성. 부지런히 배워라. 제9편 근학. 자식을 가르쳐야지. 제10편 훈자. 마음을 잘 살펴라. 제11편 12편 성심. 가르침을 세워라. 제13편 입교. 정치를 잘 다스려라. 제14편 치정.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제15편 치가. 의로움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의로움을 참가해라. 제16편 안위. 예의를 준수하는 게 좋겠다. 제17편 준례. 말을 조심해야지. 제18편 언어.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제19편 교우. 부녀자는 그 덕행에 조심해야지. 제20편 부행. 반성을 위한 노래 8가지. 제22편 팔반가팔수. 효도, 행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23편 효행. 청렴하고 올바르게 살자. 제24편 염의. 배움을 권하는 것. 제25편 권학. 듣는 분이 좀 이렇게 지루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덕목들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면 민주주의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 정치 그 어떤 정사를 어떻게 펼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양 고전이 처세술이나 자기만의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사회 건립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 문제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 어떻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사,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면서요. 근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아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막 칼로 목을 쳐야 된다 이런 글들이 나와 있다. 조금 이따 읽으실 텐데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몇 세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죠. 6, 7, 8 요때 있는 거죠. 그래서 10살 이전에는 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천자문, 명심보감 이거를 다 그런 선생들이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
학교 안 다니고 서당 다녀가지고 지금 이제 몇몇 대학에 한문학과 교수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정말 서당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뭐 중학교 이전에 이런 거 다 외우죠, 완전히. 예. 대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우리가 종과 득과 종두, 득두는 이제 그 천명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두 번째 책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2편에. 근데 두 번째 책에 이거 좀 무서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좀 우리 문 선생님께서 문자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거 무서운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한글로 한번 그 한글 부분만 그 맹자가 했던 거, 그다음에 장자가 했던 거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요거는 음악을 깔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음악이 좀 있으면 좀 무서워가지고. 음악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안정감을 좀 드리면서 읽겠습니다. 네. 맹자,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익지서,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칼로 벨 것이다. 장자, 만일 사람이 선하지 않은 일을 하고서 명예를 얻었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해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 또 장자의 얘기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니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성글지만 새지는 않는다. 공자,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와. 네. 이게 천명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저희 왜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천벌 받는다. 네네. 너 천벌 받아. 그렇게 인두껍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들이 고상하게 표현이 돼 있네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정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어제죠. 오옥에 어떤 한 분이 그 하루 일당이 오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지만. 참, 이거 상식에 정말 그 분보다도 그렇게 해 주신 분들, 그 변호사와 검찰들이 뭔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죠? 이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 막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죽일 거야. 뭐 이런 거.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칼로 벨 것이다.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이걸 어릴 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종두득두를 얘기하면서 과연 종이라는 건 심는다는 뜻이죠. 그 무엇을 심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갖다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when you sow bean seeds you will reap beans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는다는 거죠. seed 할 때. to seed. 뭘 심는다. 뭘 심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는데 첫째 오늘 이 시간이라는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 근데 제가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육체가 아니고 영혼하고 마음하고 다 결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결핍.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명심보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그 심는 얘기만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 명심보관 얘기를 갖다 몇 개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명심보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무소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정스님 무소유. 무소유. 법정스님 책을 그때 잠깐 나갔다 사라졌는데 안 돼. 계속 읽어야 될 책 같아요. 그죠? 예, 열반에 드시면서 다 절판을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책을 다 걷어드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법정스님의 책을 중학교 때 이렇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무소유란 책을 제일 처음 접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렇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큰 감동이 좀 밀려와서 한동안은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무소유 강독을 시켰어요.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무소유가. 네. 중고등학교. 근데 학생들이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무소유. 책이 없고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그 무소유 그 책을 보면요. 그 실려 있는 그
글과 글 사이에 울림이 있어요. 네. 그 법정 스님이 편집했던 그게 인터넷 속에도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보면 전혀 감동을 못 느껴요. 꼭 어떻게든지 구하셔서 복사를 해서 재본을 해서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따로따로 읽지 말고. 그러면 정말 그 법정 스님의 그 영혼의 폭 이런 것이 막 느껴집니다. 뒷부분에 그 기독교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네. 읽고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대한 깊이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에 무소유가 좀 필요해서 이 시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무소유를 한번 강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우리가. 와. 예,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책을 못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심으라는 건 무소유가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꼭 필요한 거 소유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겨울날, 여름날 이렇게 창호지 안에서 창호문이 있는 방 안에서 글을 쓸 때 시냇물 소리 이런 거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귀뚜라미 소리 가을날 이런 거 소유하고 겨울날 눈이 쌓이는 소리 이런 걸 소유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누군가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소유해도 나 한 사람쯤 소유해도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같이 소유하면 네. 참 좋은 것들. 그러게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런 그 종두득두를 얘기하면 꼭 농사 짓는 농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심농이죠, 심농. 심농. 예, 이 시간에 심농.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무소히 한번 낭송을 하죠. 우리가 네네. 같이. 책을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목을 이렇게 같이 읽고 또 대화하고 읽고 대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책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구나. 네. 예. 요즘은 구하지 못해요.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한 예. 10년 전에 이미. 예. 예. 저는 수업을 이걸 숭실대 문해창작학과에서 학생들 고전 시간에 저는 이걸 읽혔는데 책을 못 구해서 그냥 얘기했어요. 출판사에서. 그다음에 거기 조계종 거기도 얘기해가지고 네. 불법 복사하겠다 해가지고 제 책을 복사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에세이의 정수자, 한국 에세이의 문창과 학생들은 이걸 읽고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깊이 있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저도 모르게 습관이 있는데요. 수업 때마다 가망성 있는 학생들에게 네. 그냥 책을 주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은 습관인데요? 지금도 제가 가방에 나이덕 시인 시집이 있는데 네. 시집을 읽다가 그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그냥 줘요. 제가 노숙인 수업 가서도 가망성 있는 분들한테는 한민복 시인 갖고 있었는데 제가 다 드렸어요. 가망성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를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태도가. 그런 상황에서. 근데 페이스북을 30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 강연 처음 했을 때가 20년 전이니까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아주 멋있는 멋있는 사모님들이 선생님 제가 책을 받았어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전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사회에서나 참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참 여러 참 좋은 분들이 되셨더라고요. 어떤 직함을 얘기하는 게 참 우습고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의 모습이 그냥 미래의 모습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줬다는 것이 그 과거에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미래에 제가 심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감동을 시켰던 것이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종과 득과 종두득두라는 구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 선생님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쫙 뿌리자. 쫙 뿌리자. 쫙 뿌리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쫙 뿌리자. 네, 한 줄씩 다 쓰셔야 돼요. 쫙 뿌려야 돼요. 쫙 뿌리자. 네. 그래서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좋은 말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쫙 뿌리고 희망의 말. 우린 이제 허무주의 다 끝났다. 이제 냉소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꿈이 없다. 이거보다도 쫙 뿌려 힘을 내고 서로들 좋은 정보들을 올리고.
그게요. 예. 실질적으로 책을 주는 것도 뿌리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생각과 말을 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그러게 부분이냐면 맞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쓰시기도 하지만 강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기운과 에너지를 내뿜고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되도록이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말들, 좋은 네네. 말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죠, 늘. 네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느냐가 땅에 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무엇을 심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몸은 이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 다 포함되는 건데요. 네. 그 오키나와에서 올해 100세 이상 넘는 분들은 몇 분들은 50번 이상 저작을 한대요. 꼭 밥을 먹을 때마다 오랫동안 느리게 저작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이거 참 이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이게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참 부끄러운데 제가 명심 정두둑도 말씀대로 커피도 안 먹고 이렇게 좀 콜라도 안 먹고 좀 이제 근데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독이 되는 걸 먹으면 뭐 저처럼 됩니다 몸이.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네.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요. 독을 먹으면 병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이 책 보니까 느리게 읽기라고 그 데이비드 미키스가 지은 그 느리게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 네. 근데 여기 보면 책을 느리게 읽어라고 14가지 규칙을 써놨어요. 네. 1번 인내심을 가져라. 2번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라. 3번 목소리를 파악하라. 4번 문체를 감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요. 마지막에는 책을 읽고 나서 뭐 12번째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13번째 다른 길을 탐험하라. 14번째 또 다른 책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느리게 읽는 방법을 될 수 있는 느리게 읽으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좀 이 느리게 읽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 몸에 심느냐.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형 많이 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성형도 씨앗이거든요. 내 얼굴에 뭔가 심는 거 아니에요? 뭘 넣는 거야, 얼굴에? 보톡스 뭐 이런 거. 네, 많은 것들을 넣죠. 예.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다움인가. 나이 들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 종교라든지 인문학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아름답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숀 코넬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분이 숀 코넬이가 젊을 때 배역을 잘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이상한 얼굴이라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얼굴이 변했대요. 멋있게. 그리고 누구죠? 또 얼마 전에 대처 여사로 나왔던 여자분, 영화배우. 이름이. 예.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또 써주시겠죠, 요즘에는? 예. 찾아주실 겁니다. 예. 그분도 배역이 없었던 분이래요. 근데 그 연기력과 그 마음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퍼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은 성형에 의해서 했던 것도,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어떻게 4학년 되면 방학 때 끝나고 오면 선생님 그런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서 선생님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이렇게 뭐 영화배우 같은 분이 옆에 서 있는데. 너무 예뻐져서.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보는데. 근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예뻐지는 건 참 좋은데, 성악가나 이런 얼굴이 필요한 거는 또 어느 정도, 이빨, 치아라든지 이런 그 성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더욱 아름다운 건 깊이 있는 마음과 영혼에, 내 몸에 좋은 것을 넣어서 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과 더불어 살 때, 그 아름다움이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외모가. 그럴 때 우리가 예로 드는 여배우가 있잖아요. 네. 오드리 헵번이요. 네네네. 원래 예뻤지만 네. 나이 들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기품 있는 아름다움,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메리 스트립을 찾아주셨어요. 이분들 대단해요. 우리 헤라, 청포도 캔디, 바벨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신지 우리 김문규 교수님이랑 저랑 시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 행위 중에서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이 성만찬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피와 뭐 떡을 먹잖아요. 근데 네. 이제 카톨릭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지적이 뭐라고 썼냐면요. 슬라브의 지적이 카톨릭 신도들은 그걸 거짓말인지 알고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와.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개신교들은 그걸 상징설이라고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걸 먹으면서 그냥 카스테라 먹고 그냥 파리바게뜨 포도주 사온 걸 그냥 싸구려 먹으면서 이건 예수님 피다, 예수님 떡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먹는데 카톨릭 신도들은 교리에 의하면 그냥 니콜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면 거짓말인지 알면서 가는 거예요. 속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석가처럼 살고 예수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될 수 있는데도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거길로 가는 거. 근데 이제 카톨릭 신앙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게 종두득두죠.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그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카톨릭 신도들이 높잖아요. 네. 지금 최고로 높잖아요. 그다음 불교, 그다음 개신교가 제일 밑에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거짓말인 줄 알면서 믿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무엇을 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세 번째거든요. 고통스러운 시간에 무엇을 심는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제 아들이 군에 입대했어요. 어제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저께구나. 화요일이니까. 우리나라 군 입대는 다 화요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입대를 하면서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껴안기도 하고, 울음을 참아가면서, 사나, 이러, 태어나서 하면서 가요. 네. 이 분단 시대에 참, 우리가 동족을 또 겨누어야 하고 또 이런 그 아픔들이 많고 우리 학생 여러 가지 자기 젊은 시절에 한 시절에 이런 그 삶을 지내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그 생산의 샘토로 만들었거든요. 전쟁터와 군대 시절을. 피카소 같은 경우는요. 그 세계적인 그 화가가 된 것이 10대 때는요, 그야말로 막 그림 보면요, 웃긴 거 많아요. 20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전시회 한 적 없는데요. 야한 그림 굉장히 많아요, 포르노가. 그래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기 전시가 안 됐어요. 도쿄에서 기획전 할 때 19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오, 피카소에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 저 지금 처음 한국에는 알았어요. 전시회 안 됐어요. 그런 그림. 전시된 적 없어요. 11살 이전에 아빠가 피카소 그린 걸 보고 제가 봐서는 11살 이전의 그림은 뭐 우리 평범한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때 집중적으로 아빠가 이제 가르치죠. 그 3년 만에 국전에서 자기 누나가 이제 세례받는 걸 그려서 14살 때 국전을 이제 거기서 우수상을 받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여성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거의 아주 포르노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 전시회만 한 적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우에노에서 크게 한 200점 정도 전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을 한 8명 정도 사랑하면서 큐비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피카소의 진짜 그림은 이분이 이제 40대 말부터 이제 국제전쟁에 참여하면서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뭐 조선에서의 학살, 게로니카, 이런 명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만났던 여자들을 우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어떤 전쟁의 비극, 이 시대의 비극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큰 작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윤희상도 그렇죠. 윤희상도 젊을 때, 물론 독립투쟁에도 가담을 하고 일본 유학 가서도 그 사람은 독립투쟁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많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가를 지었죠, 윤희상 선생이. 근데 독일에 가서는 사실은 한동안 아방가르드 음악을 했었죠. 막
이상한 음악들 좋은, 저도 이제 윤희상 가지고 한 학기를 했었어요. 저희 음대생하고 윤희상 책 읽고, 그 음악 들으면서 그 인문학적으로 윤희상을 생각하고 이런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윤희상을 윤희상답게 만든 건 광주예요. 광주의 영원하라. 이걸 만들면서 그 식민 시절의 아픔과 고통을 갖다 음악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화라는 것이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블라임, 이 숭고하게 만드는 건데,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큰 아픔이 있는데, 그 정말 그 정다산이니 뭐니 다 거기 조선시대 때 거기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그 전라도라는 데가. 주로 유배지로. 그러니까 유배지로. 근데 그 아픔들을 이분들이 판소리로 승화낸 거잖아요. 이게 그 아픔을 복수나 이게 아니라 리벤지가 아니라 예술로 서블리메이션, 승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그 고통의 씨앗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아시잖아요. 네. 비트겐슈타인의 책들 중에 중요한 저작들은 그 MLL 레비나스도 그렇고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 중에 메모해가지고 자꾸 배낭에 넣어가지고 책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MLL 레비나스도 그렇죠. 그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걸 곧바로 나와서 짧은 문체로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대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아픔의 순간에 있는 분들은 좀 그 고통을 좀 넘어서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버트 카파 얘기를 갖다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같이 문 선생님하고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그 힘듦 속에서 오히려 예술을 만들어내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버트 카파. 그는 세상을 사진 속에서 재탄생시킨 인물이었다. 100년 전인 1913년, 곧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1년 전에 태어난 그는 태생 자체가 전쟁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었다. 1931년 20살 때 정치적인 박해와 반유대주의를 피해 베를린으로 피신한 그는 암실 교수로 취직하면서 사진을 배운다. 카파의 사진 속에는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 스페인 내전 시절에 만났던 해밍웨이와 피카소, 마티스와 같은 멋진 사내들이 있다. 그리고 잉그리드 버그만, 비비안 리와 같은 영화의 요정들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카파의 사진은 전쟁 사진들이다. 스페인 내전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공화군 병사를 찍은 비극적 순간이다. 이 사진에는 여러 논쟁이 있다. 당시 같이 있던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진 속 주인공은 카파의 부탁으로 일어섰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진을 전설로 만들었다. 이 스페인 내전을 찍다가 카파는 자신의 사랑을 잃었다. 영화 웨이팅 포 로버트 카파는 그의 연인 게르타 타로의 사랑을 담았다. 두 연인은 전쟁터를 함께 누비는 사진 게릴라였지만 카파가 잠시 파리로 돌아간 사이 카파의 연인 타로는 혼자 사진을 찍다가 탱크에 부딪혀 사망했다. 타로가 죽었다. 이것이 전쟁이구나. 전쟁이구나. 넋을 잃은 카파는 절망의 시기를 지냈다. 그리고 자신의 여인을 앗아간 전쟁의 심장에 더 다가가기로 다짐한다. 한 발 더 가까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찍은 사진에서 이때 카파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다고 한다. 콘탁스 카메라 파인더에 눈을 댄 채 나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러자 무서웠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전혀 새로운 공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렸다. 얼굴마저 일그러졌지만 나는 계속 셔터를 눌렀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찍었기에 피사체가 흔들렸다는 사진이다. 그의 사진에서
화약 냄새, 시체 냄새가 너절하고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썩은 냄새와 비극 속으로 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 발 더 가까이. 저 2장의 사진. 온몸 던져 죽음을 각오한 그의 취재 정신은 카파이즘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총알이 날아와 벌집이 될 수도 있건만 똑바로 서서 사진을 찍었던 카파를 향해 동행했던 소설가 해밍웨이가 질겁을 하고 야단쳤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스페인 내전을 시작으로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일 전쟁,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진을 찍었다. 카파가 찍은 중일 전쟁과 인민들, 그리고 마오쩌둥 등의 사진들이 많이 전시됐다. 삶을 피하면 안 되죠. 전쟁의 비극을 전하려면 한가하게 비행장에서 노닥이는 사진이나 찍으면 안 되죠. 나가야 돼요. 부상자와 전사자의 신음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카메라에 담아야죠. 사진과 전쟁과 사랑 속에서 일생을 보낸 그의 삶은 몇 편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영화 유혹 잉그리드 버그만은 카파가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을 유혹하고 청혼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클로즈 이너프도 있다고 한다. 1954년 5월 25일 베트남에서 2명의 라이프지 기자와 함께 프랑스군을 취재하던 카파는 군인들의 뒷모습을 찍으려고 지프차에서 내렸다. 몇 분 후 폭발음이 났다. 쥐레를 밟은 카파의 왼손에는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나이 41세. 진정한 보헤미안 로맨티스트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로버트 카파 탄생 100주기 기념 전람회의 출구에는 카파가 썼다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평생 비정규직 사진사였다. 죽을 때까지. 슬픈 이야기 같지만 이상하게 그의 슬픈 사진들은 힘이 되어 돌아왔다. 카파의 사진은 절망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긍정을 설교하지도 않는데 그는 다만 흑백 사진으로 인간의 삶이 회색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카파의 사진을 보면 슬프기보다 담담해진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카파 100주년 기념 사진전을 보고 제가 썼던 그냥 짧은 글인데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슬프기보다도 담담한 것, 삶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닥쳤던 인생들, 이것이 그 용기라는 걸 심었던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그 카파 좋아하시죠? 네, 예.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그러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그 제가 불교에 우리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교수님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좀 특별한 한자 성어인데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KBS의 TV문학관이라는 네네. 단막극을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억울한 재판을 받고 네.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이야기가 그려졌는데 네. 그 죄수의 역할을 전무송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벽에다가 자신이 그 갇혀있는 그 교도소 네. 벽에다가 사필귀정이라고 써놓고 네.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간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거든요. 네. 어린 마음에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박힌 거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제가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네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다시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오는 말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네. 예.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기 말이다. 이제 정자가 바를 정자잖아요. 네. 귀정, 돌아갈 귀에다가 모든 일은 반드시 필, 그다음에 귀는 돌아갈 귀에서 정자가 바를 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포기하거든요. 다들 지쳐가지고. 이거 더 이상 뭐 이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4가지 심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했고 그것이 내일을 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얘기를 나눴고요. 네. 두 번째는 몸에 무엇을 심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시간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 그것을 오히려 전화 위복, 귀륜 화복시키는 오히려 그걸 복으로 만들고 예술로 승화시키고 판소리로 만드는. 그다음 네 번째가 이 공동체에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거기서 그 말을 생각할 때 사필 규정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전 이렇게 좀 좋은 책들은 좀 소개를 해야 될까 싶은데요. 네. 그 표창원 선생님의 정의의 적들이라는 책이 출판됐어요. 근데 표창원 선생님이 제가 이제 진행하는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대담을 했는데 정말 참 신뢰감이 있고 아시겠지만 문 선생님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카페에 이렇게 써있네요.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여러 작은 패배와 작은 승리들이 교차하는 매우 길고 오랜 싸움이다.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정의는 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뭐 사필규정이죠. 정의는 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가슴 뭉클하고 네네. 더 절절한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은 종두둑도 이 씨 뿌리는데 씨앗을 거둔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게 이거 제 나이가 나오겠네. 안 돼. 1979년에 네.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셔서 울었어요. 존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노래도 외우고 막 그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울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저는 게다가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키 크고 뭐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뭐 반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칼 차고 연중 슛 하는 거 그거 합동단 단장 이런 거 했었어요. 네. 그 맨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는 군사 문화의 키드죠. 정말 밀러터리 키드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로 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국립묘지에서 장례식을 하면서 그분이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을. 참새 2마리가 팔린 것도 이유가 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리고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을 딱 낭송을 했는데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29절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강신명 목사는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아지트였죠.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대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지금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뭐 새역사 뭐 이상한 교과서 뭐 만들기 거기도 참여하시고 뭐 뉴라이트도 참여하시고 그런다는데 그 당시에 강신명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언자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의 죽음은 19년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박정희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대교회 안에서. 와. 근데 지금 한국교회 그 많은 큰 교회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냐 이거예요. 다 작은 교회고 힘없는 목사님들이 뜻을 모아서 광화문 가서 신부님하고 스님들하고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네. 큰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도 좋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무슨 국가조찬 기도회. 거기 가서 막 엉뚱한 얘기하고 아첨하는 얘기하고. 이런 강신명 목사님 같은 분, 그 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이 종교계에 지금 없다는 게.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종두둑도 지금 뭘 심어야 되느냐. 이걸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종교인들과 학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른 지적이 없다면은
히틀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요. 이 야만의 늪이 또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의사를 모았던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5억의 문제점. 네. 하루 5억을 일당으로 해가지고 참 그거. 저는 그거 진짜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변호사 검찰들이 이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그런 씨앗이 심겨지지 않도록 이 사회에 그렇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해서 오늘 좀 길게 종도득도 종과 득과 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도 정말 중요한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뭐 저희가 방송사고 언론사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언론인들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네네. 이 나라의 미래를 너무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언론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심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을 하거나 네. 의식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네네. 작은 소망이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네. 요게 이제 1000명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명심보관을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아까 이렇게 쭉 읽으신 것처럼 네. 이어져 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총 25편이. 네, 그러니까 예. 이 장자, 맹자, 공자 이렇게 따로 떨어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말이 되게끔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불교적인 게 빠졌다는 게 이제 유교를 막 숭상했었잖아요. 그렇죠. 불교 탄압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돼 있어요. 이 명심보감에. 그러니까 그것을 또 헤아려서 읽는 맛이 재미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천나지망이라는 그 하늘에 그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요 바로 밑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종도득들 하시면 그 앞에 있는 말하고 그 뒤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걸 좀 확장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명심보감이 이런 식으로 써졌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길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이어지면 앞뒤로 이어지면은 명심보감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다음 시간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제 2편 천명편에서 왜 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니 네. 그 다음 네.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성글지만 네. 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해요. 오늘 그 핵심인데 네. 그거 얘기할 시간이 지금 없네. 그러니까 꿈을 이뤘잖아요, 사람들이. 네. 꿈을 이뤘는데 하늘의 그물이 성근 것 같지만 성글게 보인다. 하늘이란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지금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게 불란생명은 100년인데 우리는 지금 뭐 몇 년 지났냐. 정말 식민지 이후에 하늘의 그물이 성근 것 같고 그 말이 이어져요, 그 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실의 풍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때가 되면 바람이 분다. 거기 딱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탁탁탁탁 이어지는 말이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돼가지고 이런 구절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불교에서도요. 네. 하늘에 있지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서 네. 인연 과보가 무르익으면은 반드시 받는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예. 정말 이기적으로 못되게 사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러면은 뭐 천벌이고 이런 거 존재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신이 네네. 있어요? 이러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희도 하늘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귀신은 뭐 하나 몰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한 건 시절 인연이 닿아서 그 인연의 과보가 다 무르익으면은 네. 한치의 오차 없이 다 그들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명심보감을 하고 우리가 오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무소유를 갖다가 우리가 책을 가지고 와서 네. 무소유를 한 장 한 장 좀 우리가 강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동그라미 님께서요. 그 아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얘기를 네. 저희 뭐 많은 국민들 울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했더니 본인은 안 우셨다고 그냥 담담했다고. 근데 이런 말을 덧붙여 주셨어요. 저는 본인들이 갑인 줄 아는 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힘든 세상이 오면 본인들이 찬양하던 사람들한테 당하게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라고 써주셨는데. 그게 무섭거든요. 네. 몇천 년간 기록이 났거든요. 몇천 년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네. 그 당시에 한 10년, 20년 행복한 것 같지만 200년, 300년을 갖다 저주를 받는다고요. 네. 그 법칙을 몰라요. 그 역사의 무서움, 이런 것들 모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열심히들 참여하셨네. 이 사진 그림 막 올려주신 거 보세요. 카파 그림들, 네.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들 그림들, 또 여러 의견들. 이걸 제가 잘 보면서 또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간 좀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득 이 순간 제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의식하면서 네.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훈련병들을 위해서 좀 네. 이등병의 편지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죠? 우리 김은규 교수님의 큰아들. 제가 이제 좀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아니, 사실 우리 모두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두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훈련병으로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네. 분들에게 우리 이등병의 편지 띄워드립니다. 네, 다들 몸 건강에 별탈 없이 잘 지내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으면서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또 작별 인사를 구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